시장 얘기 사실 제가 요즘 시장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종목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는 시장이라 가지고 아쉽지만 시장 얘기를 오늘도 좀 해야 될 것 같죠? 요 시점이 얼른 끝나기를, 물론 곧 끝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보면서 출발할게요. 자, 오늘 시장입니다. 약간 처참하죠. 상승 종목수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올 하락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상승한 애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테마 색채가 좀 들어간 애들, 테마 색채가 없다라면 이제 네이버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 정도가 상승할 만한 애가 상승했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정에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뭐 지수도 좀 처참해요. 양 시장이 모두 서킷이 걸렸습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오전에는 코스피, 오후에는 코스닥이었는데, 이 걸렸을 때의 노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먼저 얘기를 드리자라면은, 장 초반 이제 코스피가 서킷 걸렸던 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미국장 영향도가 제일 큽니다. 보면은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10% 급락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연동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얘 관련 노이즈는 오히려 코스닥에 대해서 뭐 노이즈가 있었거나 악재가 있었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었죠. 중간에 이제 예멘에 후티 반군이 전쟁 관련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온 뒤로 오후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좀 강해졌죠. 뭐 논리 구조는 뭐 맞아떨어진다? 뭐 끼워 맞출 수야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 수급에 대한 노이즈가 훨씬 더 강한 시점이고, 어떤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실적, 펀더멘탈 이런 것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런 이슈들에 반응을 했다 정도로 보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양시장에 있는 애들 중에 이 대형주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얘네 최상단이 있어요. 최상단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들이라든지 닭은 전부입니다. 닭은 전체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부장 하이레벨 있는 거 거의 없죠. 하이레벨에 있는 거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애들 정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다 빠져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최상단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냐? 그냥 호가가 빵빵 뚫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중방송에서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거래가 없습니다. 던지는 대로 투매가 나와요. 게다가 중요한 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신용도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오로지 투매에 의한, 그래서 패닉셀에 의한 변동이 잡히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장 막판에 이제 반대매매 회피 물량도 대거 등장을 하던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거는 정상적인 범주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라서 수급에 대한 이슈들이 좀 굉장히 강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자, 그럼 하나씩 좀 뜯어봐야겠죠. 제가 뭐 후티 반군에 대한 노이즈, 그럼 전쟁이 더 지속되나요? 같은 것도 얘기를 드렸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잘 나가다가 지금 10% 까였거든요. 이거 왜 내려갔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이게 내려가는 게 추세로 작동하는 건지도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죠. 그 지점을 좀 하나씩 살펴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결국 큰 틀에서 좋은 업종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이 있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고 볼게요. 좋은 업종이 전반적인 순환이 발생하는 것들은 건강한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순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등장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도 좀 뜯어봐야 되는데, 사실 국내 증시는 순환이 지금 없습니다. 그냥 딱 봐도 아시겠지만 뭐 다 내리고 있죠. 올라갈 땐 소수만 집약이 됐고, 그리고 그게 약 1개월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전체 톤, 전체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사실 증시가 박앤세일이다 하면 지금 같은 국면을 좀 이야기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유동성은 아이러니하게도 별로 안 빠지고 있어요. 시장의 돈은 올라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증시라고도 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오케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으니까 그럼 어차피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올라갔던 아시아 증시 다 빠졌겠네요? 는 우리만 많이 빠졌습니다. 니케이도 그렇고요. 다른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만 지금 유난 떨고 있습니다. 좀
국내 증시가 좀 빈약하죠.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씩 좀 뜯어보고, 결국 글로벌에서 순환이 발생한다라면 그걸 또 추종해야 되는데, 추종할지 여부들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마감이에요. 어지럽죠? 예. 고시총단, 그리고 반도체, 테크, 전반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뭐 제가 따로 찝을 게 없어요. 그리고 지수도 다 밀렸죠. 좀 특이하다라고 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경고했고, 또 뭐 소비재 라인들도 경고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방어주의 형태를 띄었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재 라인들도 나름 경고한 애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했다가 좀 쉬고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업종 간의 간극 얘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미국장에서 지난주 후반부에 특이성이 있었던 거는 이 바이오가 신고가를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가 엄청난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했다라는 겁니다. 이 측면들은 뜯어볼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왜 빠졌냐? 왜 빠졌냐가 중요하죠. 왜 요 난리가 났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전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 고용이었어요. 이제 금요일날 비농업 고용지수가 서프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85,000건이었는데 이게 172,000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이 그럼 깨지느냐도 들어가 봐야 되고,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 지금 어차피 중요한 이슈로 올라왔어요. 금리가 중요한 이슈로 올라오는데,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자, 물가, 고용, 이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서 다음 차시 금리의 방향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들이 기본 틀이잖아요. 근데 물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에너지 단위니까 올라갔죠. 물론 올라왔다가 지금 정체기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는 견고하게 자기 레벨에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고용은요? 고용도 무난했죠. 근데 이번 차시에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용이 튀니까 이거 고용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갔네? 이거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 다시 시장에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에서는 뭐 클레브랜드 연준이라든지 연준마다 좀 의견이 달리고 있죠. 그리고 케빈 허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도 아주 견고하네.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고용이 좋으니까 물가도 좋을 거고, 그럼 이러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또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거는 반도체가 조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명분이다라고 봐요. 여러분 이거 데이터 좀만 뜯어보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왠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튀고 나니까 이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금리 인상으로도 갈 수 있겠다 하면서 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채권 금리 같은 경우 튀었죠. 4.5레벨까지 다시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다시 내려갈 걸로 봅니다. 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올라오면 내려오고, 올라오면 내려오고, 올라오면 내려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전쟁 국면 이후로 좀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인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먼저 봅시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고용이 올라간 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라고 좀 뜯어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 서프가 나온 172,000건 중에 이 5월 데이터죠. 증가한 거를 폭을 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제일 많이 증가한 건 레저, 숙박입니다. 레저랑 숙박 단위가 여기서 7만 명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지방정부 채용이 올라갑니다. 이 비농업은 이제 민간이랑 정부 고용 다 포함하는 거니까 이게 5.5만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헬스케어도 3만 명 넘게 이제 증가하는 게 있었는데, 증가폭이 제일 큰 게 이거 두 개였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올라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곧 있으면 이제 북미 월드컵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도 레저 숙박 채용이 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게 지속성이 있냐는 물음표가 뜨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니, 얘네가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걸 가지고 진행을 하려면 이런 일시적인 채용이 늘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시장은 제가 왜 조정이 나와야 되니까 나왔고 여기 명분 붙이기를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지방정부 채용도 그렇고 숙박도 그렇고 이거 다 월드컵용 고용이거든요. 일시적인 고용. 누가 봐도 뻔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논리 구조를 갖다 붙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물가가 오히려 좀 예민하게 중요해졌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 제외하고는 물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정세에 있다 보니까 추세 그대로 작동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겠죠. 야, 이거 유가가 아직도 높으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내용들은 계속 수시로 등장할 텐데, 사실 이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럼 유가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케미너 씨는 유가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 값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그대로 이어질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분들 트럼프 SNS 자주 추적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지금 이거 가지고 빠지면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 금리를 1%대를 주장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1%대 유지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3.75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상 이제 케빈 허씨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한 압력을 조금 쓰고 있는 건데, 뭐냐면 논리 구조가 그래요. 아니, 관세로 인해서 관세가 올라가니까 이거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냐. 관세 올리고 나서 물가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습니다. 관세 올라가고 나서 물가는 오히려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자, 오케이. 전쟁이 발생하니까 유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유가만 올라간 거 아니냐. 물가는 안 올라갔잖아. 그럼 이걸 잡으려고 인상을 하면 될까 안 될까를 다시 한번 강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은 결국에는 케빈 허씨가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 골자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케빈 허씨도 그렇고, 저는 동일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걸 가지고 발생하는 노이즈들은 시간이 지나면 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라고 살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오히려 미국장은 건강해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얘네 이거 테크가 조정 나오는 건 사실 거의 당연했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테크가 조정 나올 때 반대급부에서 이렇게 붙잖아요. 이게 업종 로테이션이 붙는 건데, 이게 사실 거의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이거 바이오 헬스케어 성장 안 하나요? 하고 있죠. 소비재들 잘 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 경기 방어 업종으로 구분하는 애들도 있고, 또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던 것들이 다른 쪽으로 로테이션이 도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돌고 있습니다, 미국장은. 근데 결국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 테크가 밀리니까 도는 게 아니고 전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따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반대급부 지수의 리바운딩이 또 세게 나올 겁니다. 그럼 종목별 간극 차이 차별화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지거든요. 자, 하여튼 뭐 그거는 또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하나씩 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있을 물가 데이터가 또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근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내리고 있는 국면에서는 올라가는 트리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또 얘가 예를 들어 올라가고 있다라면 조정받을 트리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1차적으로 이 고용이 트리거로서의 작동을 조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가 데이터가 반등의 서막을 올릴 수도 있는 시점인 거는 우리가 체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당연히 그 골자대로 갈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오늘 장중에 저희 코스닥을 좀 놓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코스닥이 얘는 나름 오전에 서킷 안 걸리고 잘 버티다가 오고 나가서 갑자기 막 쭉 쏟아졌죠. 자, 그럼 왜 그랬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후장에 살펴봤을 때는 특별한 노이즈는 없었어요. 사실 코스닥만의 악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거리도 없고,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하고 확전에는 경고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한 번 더 공격한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레바논과의 마찰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었어요. 야, 이거 이란 너네 이러면 혼나? 가 있었고, 두 번째 협상 테이블로 올라와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죠. 이란이라고 보는 게 뭐 타당한데, 이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바로 바뀔 거기 때문인데, 근데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문제가 된 거냐? 이게 다시 또 전쟁 국면으로 들어가냐, 이런 불안감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에 좀 팽배해 있습니다. 자, 그걸 좀 해석을 할 건데, 일단 유가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 다시 도래되는 거면 이거 유가 튀어야죠. 사실 전일 기준으로 유가가
많이 변동이 있진 않았어요. 다만 국채 금리도 그렇고 시장 이제 반시장의 형태가 지금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후티 반군 이야기 나오고 다시 붙는 건데 이 정도 변동폭이면 사실 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 골자가 어떤 거였냐면 결국 이 전쟁이라는 국면은 가장 무서운 거는 침묵입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구조는 많이 없죠. 자, 그러면 이 침묵은 보통 언제냐? 전쟁 초반부에 많습니다. 별로 의견이 없어요.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제 말이 많아지냐? 막 떠드는 때가 오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떠들기의 시기가 언제냐? 끝나갈 때입니다. 이거는 제가 3월부터 해서 공통으로 의견 드린 거예요. 협상에 대한 국면이 지속이 딱 되면은 말이 많죠, 서로. 이란은 너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린 다시 핵 개발할 거고 이스라엘과 또 중동 국가들 우리가 공격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 미국은 그러면 너네를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라는 강경적인 메시지를 띱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그 다음 차시 등장하는 건 뭐냐? 평화에 대한 국면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번 전쟁만 그런 게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 드렸던 의견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봐요. 실제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살펴봐야 되는 건 유가가 만약 많이 튀게 되면 지금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살펴봐야 되지만 그 정도의 범주를 제외하고는 이게 전쟁이 가속화되겠구나, 더 심해지겠구나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전쟁이 평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구나로 해석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타당하다. 일전의 사례들과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가를 가져온 건데 이거 분봉상으로도 뭐 이전 레벨이랑 비슷하고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얘네들을 해소하는 거는 미국의 판단이에요. 어차피 모든 키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 시기 같은 경우 제가 뭐 내일 전쟁 끝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백지수표를 남발하는 건데 제 판단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이 전쟁이 더 과격화될 거냐 아니면 끝나가는 추세로 갈 거냐에서는 끝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선거의 시즌이 오고 있어요. 미국도. 그러면 해당 시점이 도래되는 과정에서는 유가를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그랬죠.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전쟁 같은 것들, 특히나 유가처럼 이 서민 경제에 좀 민감한 것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없죠. 결국 모든 국민이 이제 차 타고 다니는 국가인데 여기서 유가는 정말 민감한 주제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방향성은 당연히 이쪽이 튀는 게 아니고 안정 국면으로 간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환 시장이에요. 총체적 난국이죠. 지금 매크로가 이거 튀고 저거 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자, 제가 요즘 환율 얘기를 잘 안 해요. 환율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환이 장 초반에 엄청 비쌌어요. 달러당 1560원까지 갔었는데 61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153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게 1530원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국내 증시가 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갖고 앞으로도 사실 다른 국가 대비해서 약할 거는 거의 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코멘트는 드리지 않는데 이게 수급에 있어서는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환 시장이 트레이딩의 시장에 있어서는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에서 이제 환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를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정부가 취해야 할 필요는 있고 오늘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환해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나서 1530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거는 1차적으로는 안정권에 들어왔다. 이것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쓰면 되냐 안 되냐. 근데 제가 그런 의견까지 드릴 생각은 없고 환이 이렇게 높은 레벨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내 증시가 비이상적인 구조에서는 이게 내려가는 구조는 이 단기 특히나 센티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다 라고만 짚고 가면 됩니다. 사실 근데 더 내려와야죠. 1500원도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마 유가 그리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 채권금리 같은 것들이 안정국면 들어갈 때 같이 아마 안정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가서 제가 코멘트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 네이버 얘기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네이버 오늘 이제
젠슨왕이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참 많은 곳을 다녔죠. 근데 뭐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새롭게 우리가 포함할 내용이 있냐라는 건데 이제 젠슨왕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먼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LG전자가 있죠. 그리고 LG CNS가 있고, 자, 보게 되면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하이닉스도 있고요. 다 밀려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네이버만 올라왔죠. 제가 네이버만 괜찮다라고 지난 공방에서도 코멘트 드린 게 이런 지점입니다. 물론 이슈 해석을 조금 더 해야 되지만 내용 같이 볼게요. 저는 네이버 더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요거 올라왔다고 막 많이 올라왔다, 비싸다 이런 것도 의견들이 있던데 사실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거의 올라온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그냥 박스 레벨입니다. 일전 레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 지금 시장 등락이 있기 때문에 등락이 있겠지만 더 가야 된다라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자, 우선 자, 내용 그대로 같이 쪼개서 봅시다. 자, 이번에 엔비디아랑 같이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면은 네이버, 엔비디아, 주식 연합전선 구축. 자, 10억 달러 매칭 지분 투자 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자, 이거 그럼 어디에 쓰냐? 데이터 센터 만들 겁니다. 국내 기준으로는요,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대형으로 보급이 되고 또 거기에 최신 GPU 기준이죠. GPU 기준 이제 최신 인프라가 깔려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조금씩 들어가 있고 이제 과거 9 시리즈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죠. 대표적으로 네이버에 각세종이 있는데 이거를 최신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투자 금액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국내에서 네이버가 선두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제가 쓰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이버는 바닥을 기고 있을 때도 제가 긍정 의견 드리내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일전에도 사실 규모 기준으로 보면 각세종이 거의 탑급이었거든요. 이거 네이버 가지고 있는 현재 기준 가장 큰 데이터 센터인데, 얘가 이제 전력 수용량 보면 한 27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이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엄청 작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국내 기준으로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1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메가와트로 보면 1000이죠. 요거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세종을 만들 때 이게 6,500억 들었어요.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투자죠, 이것도.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100메가와트짜리 짓는 거는 아무래도 인프라 가격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최소 68조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80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긴 한데, 한 100배 늘어나는 겁니다, 100배. 자,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신사업을 가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각세종이 가지고 있었던 이거 270메가와트는 네이버 서비스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를 위해서 쓰는 거, 네이버 클라우드가 또 대표적으로 라인 같은 이제 대형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력이었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죠. 아예 그냥 빅테크 형태의 연산이 되는 것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막 커머스 기업 아니냐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를 좀 본질적으로 바꾸려고 들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고, 이거 오늘 네이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만 더 들어가 보면은, 자, 그러면 새로 땅 사고 짓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기준으로도 새로 땅 사고 짓고 하는데 첫사 만든 애들이 태반이에요. 못 듭니다. 인프라가 까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각세종이 일단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력 인프라가 베이스가 되어져 있고, 냉각 베이스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증설로 가지 않을까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1000메가와트급은 뭐 한 번 증설로 안 돼요. 한 2차, 3차 증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메가급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탑티어가 될 거고, 그리고 추가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지금 LG U+나 KT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그쪽이랑 연동해서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얼만큼 시계열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오늘도 변동성 엄청 크네요. 제가 이거 더 간다고 해도 이거 막 오늘 이런 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 안정화되고 해야 돼요. 없는 분들 기준으로는. 엄청 튑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발표한 내용은 국내 기준의 탑티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소프트웨어나 또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써야 되는 대표적으로 빅테크의 서비스들이 이제 위탁을 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를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입니다. 요 내용은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코스닥 스몰캡들도 좋지 않나요? 그쪽으로 수급 전환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 소프트웨어 갈 때 예전에 보면은 이제 네이버 같은 애들 움직일 때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스몰캡이랑 같이 가요.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업들 얘네들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연동되는 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이거는 시장 정상화가 좀 나온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정도가 이 정도 재료를 가지고 있구나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업종 로테이션. 업종.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매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5월부터 해서 순환매가 실종했죠.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5월 중순 말 이때 가서는 그냥 대형주 몇 개에만 쏠림이 가속화가 되고 20개만 다 내려갔어요. 업종 구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전체가 다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뭐 해당되었던 애들 5월 초에 강했던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력라인, 신재생, 뭐 원전, 전력으로 보면은 뭐 전선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이거 다 주도주 라인이었죠. 특히나 데이터 센터 베이스에서 지금 글로벌 기준 산업재가 튀는 거는 이쪽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밀렸어요. 다 밀렸어요. 지금 순환매에서 아예 타겟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요. ESS, 바이오, 기존 주도주 형태의 영역들도 다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순환매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업종 로테이션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없는가 보면 사실 저는 국내 증시의 아주 기이한 구조 때문이라고 봐요. 너무나도 잘 쏠립니다. 잘 쏠려요. 그리고 이게 싸졌어 하면 이걸 사러 가고 저게 싸졌어 하면 저걸 사러 가고 하는 형태의 건강한 투자 방식들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자금 유입이 많이 됐죠. 특히나 개인 투자 기준으로 해서. 근데 제가 수급 분석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수급이 보면은 말도 안 돼요. 특히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올해 내내 팔고 있죠. 지금 80조 넘어갑니다. 매도량이, 매도 금액이. 이거 위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사고 있어요. 사실 이런 구조는 지속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반대로 코스닥은 또 엄청 사고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거 결국에 우리가 순환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글로벌도 그러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아까 미국장 보고 왔죠.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전거래일이고 그 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이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빠지면은 얘네가 움직여야지 하는 순환적인 측면들을 가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장 바이오 기준입니다. 뭘 얘기 드리냐면 지금 이제 상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바이오 대형주 베이스입니다. LXV인데 대형주고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신고가 레벨에 이렇게 안착이 됐습니다. 쫙 붙다가 이제 전일은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 제가 일봉으로 가져왔는데 밑에 박스에서 놀다가 뚫고 올렸습니다. 지금 이상하죠. 반도체는 이렇게 박았는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시장의 건강함에 있어서는. 근데 이게 얘네만 나왔어요. 아시아 증시 다 안 나왔나요? 우리 빼고 아시아 증시도 다 나왔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국내는 이 순환이 전반적으로 등장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과격하게 등장합니다. 과격하게. 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A그룹이 있습니다. A그룹이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B는 뭐 하나도 못 갔네? 조정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B가 출발할 때
예를 들어 서서히 내려오고 서서히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되게 소프트한 업종의 로테이션이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전쟁 이전 한 2월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가 그런 게 굉장히 잘 됐어요. 작년부터 2월까지. 근데 전쟁 국면 이후부터는 이게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가고, 아 이것도 아니에요. 거의 기존 군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죠. 여기서 얘네 빠지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값이 이제 반대급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붙으면. 왜요? 이렇게 붙으면 또 조정 나와야 돼요.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투자에 있어서는 뭐 단타도 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근데 제가 공방에서 코멘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논외로 놓고요. 우리가 흔히 추세를 봅니다. 그래서 잘 사가지고 이렇게 잘 가져가서 이렇게 수익화를 하는 투자 방식들을 좋아하죠. 그걸 하려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돼요. 간극이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번 이 하방 변동이 끝나면 또 상방이 또 세게 잡히는 구조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게 나오면 이거 무슨 변동이죠? 이거 시장 단위로만 움직여요. 시장 단위로만 움직인다라는 건 종목 간의 차등화가 작동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거죠. 종목이 있어요. A라는 종목이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A가 좋네 올라갑니다. 조정 나올 때도 있죠. 근데 A는 좋은 애니까 계속 갑니다. 근데 B는 가만히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애입니다. 근데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국면이다라면 지금은 시장 단위의 변동이 일정 구간 잡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반대급부가 나오잖아요. 낙서 같으니까 다시 봅시다. 반대급부 시장의 비정상화를 토대로 하는 이 반대급부가 등장하면 빵 쏘잖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같은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애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이게 팡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나와도 별 상관없습니다. 다시 갈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애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조정 나왔을 때 이거 못 팔죠. 더 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것들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바라진 않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이미 그런 레벨까지 치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ADR을 보면은 참 제가 최근에 ADR 많이 가져오는데 여러분이 코로나 저점 깼어요. 오늘 44 도달했습니다. 코스닥. 다행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5 정도 돼가지고 코로나 저점은 안 깼는데 제가 반대급부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레벨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요게 나와 버립니다. 아주 무조건 200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급등이 나와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포모가 올 수가 있고 또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잘못 나갈 수가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시장 전반 반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뭘 들고 있건 간에 지금은 들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선별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렇게 내려와요. 반복이 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DR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일전 사례처럼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반등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그 지점을 우리가 알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난이도가 엄청 높죠.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차트인데 뭐 일단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코스닥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아니 코스피야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코스닥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제가 저희 회원방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디테일까지 다 풀어드리긴 좀 제한적입니다만 이거 여기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부터가 본 게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빠지니까 전문가님 이거 뭐 800, 뭐 700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거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정상인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좀 빨리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붙고 난 다음에 제가 본 게임이 여기서부터라고 했잖아요. 이 본 게임을 좀 잘 추종해야 된다. 뭐 그 정도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투자자분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요. 보통 볼 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시장을 경험해 보면. 예. 내려갔을 때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여기서 손절하고 털고 나갔더니 그때부터 반등 쭉 올라오고. 다 올라가다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익절 못했더니 그때부터 내려오고. 그런 시장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좀 왜곡이 되어져 있어요. 종목이 완전 소수 집약돼서 지수를 펌핑시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이레벨에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단에서 중소형주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 간극들이 발생하고 왜곡이 있다라는 지점 또한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과격하기 때문이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수 그 자체로 놓고 보는 거에서 좀 더 객관화가 되는 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시총 쏠림이나 왜곡이 덜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쏠림의 과정들이 5월부터 되게 과격하게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이 코스닥 고점 부근이죠. 요게 해소되는 게 과격하게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특이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시 대응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하여튼 여기서 뭐 제가 더 얘기하면은 뭐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라서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오늘같이 급락 나올 때가 대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대응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플레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조정권역이든 상승 중이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비중도 빼고 더하고 종목도 압축을 하고 또 확산시킬 때는 종목을 또 펼치기도 하고 이런 플레이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이유는 그런 플레이들의 요소들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냥 시장 내려가면 다 같이 내려가고 시장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플레이에 대한 기준들은 얘가 위로 붙은 다음부터 발생할 거거든요. 우리 공방분들도 그런 지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내 포트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거래할 건지는 미리 지금 시나리오를 세워두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라온 다음에 이제 어떡하지 하면은 똑같은 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목 간에 간극 나오는 차별화 장세 나오는데 내 거는 또 쉬어가 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은 객관화를 하자 정도의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특수해요. 지금 특수한 시장이다 보니까 많이 좀 뒤숭숭하신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들 겪어봤죠? 과거에 조정장도 있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처럼 완전 특별한 증시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완전 특별한 증시예요. 근데 요럴 때 섣부르게 하는 판단들, 예를 들어서 아씨 나 그냥 이거 지금 팔아야겠다, 대부분의 플레이가 이제 후회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두는 게 낫습니다. 뭐 하나고 쉽게 말해서 뭐 안 하고 냅두면 대부분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근데 그 올라온 다음이 뭐 중요할 텐데 그 지점은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다들 한 40분 정도 했네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내일 오전 회원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희 신규 회원분들 이번에 오신 분들 제가 오늘 장중방송 오전에 안내 말씀을 좀 드려놨어요. 그거 다시 보기 통해 꼭 챙겨보시고요. 자, 저희 공방분들은 수요일날 오후 4시 김군의 투자공식 채널에서 또다시 공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